한국 정치에 대한 심층 인터뷰, 핫한 정치인과 함께합니다. 뜨거운 인터뷰. 네, 뜨거운 인터뷰 오늘 그 첫 순서로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는데.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용모 기자께서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열일저초고 좀 달려왔어요. 고맙습니다. 그 심상정 대표님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 1959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고 1978년에 서울대 역사교육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1980년에 구로공단에 취직을 해서 노동운동을 시작을 했죠. 이때 미싱사 자격증을 획득을 해서 그 이후로 25년 정도 노동운동을 했고요. 1985년 6월에 구로 동맹파업을 주동자로 지목되어서 지명 수배가 전국적으로 됐습니다. 구로 동맹파업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벌어진 노동자들의 연대 파업인데요. 그 후에 10년간 수배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쟁의국장, 조직국장. 사사치 뒷조사를 했네. 전국 금속노동조합에서 사무초장을 여성으로서 역임을 했죠. 그리고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네. 예. 노동운동 상당히 25년 동안을 여성으로서 했다는 게 이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닌데요. 보통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평생 노동자로 살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노동운동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듣기에 상당히 좀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좀 들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해예요. 텔레비에 그냥 깃발 들고 가두에서 가두 행진하는 것만 보니까 노동운동이 가두에서 투쟁만 하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17대 때 국회 들어왔을 때 국회의원들, 다른 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노동운동 얼마나 거리에서 주먹질만 하던 사람이 들어와서 저렇게 경제 문제에 대해서, 박식하게 이야기를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오해라니까. 우리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멋쟁이들 많아요. 그리고 노사관계는 협상이 핵심이거든. 그렇죠. 협상이. 근데 협상하는 일상 활동은 보도되지 않고 어떤 싸울 때만 극단적인 상황만 언론에 클로즈업 되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겁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MBC 노동조합에서 간부로서 활동을 해봤지만, 근데 사실 노동자들이 회사와 협상이나 타협을 하려면 경영진 측에서 응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자꾸 파열음이 나고 이제 시끄러워지는 건데, 노동운동 하시면서는 더 심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상생, 화해, 협력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양보해야 될 사람들이 양보할 자세가 돼 있을 때 상생도 되고 화해도 되는데, 평생 양보만 한 사람들,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는 사람들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그거는 타협도 아니고 상생도 아니죠. 굴복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폭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저는 상생과 타협 이런 말이 너무나 좋은 말인데 그동안에 사용될 때 이 단어들이 약자들을 더 옥죄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이데올로기로 이게 작용했던 바가 크기 때문에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치하면서는 정말 제대로 생산적인 타협과 합의를 하는 정치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지금 양당 체제를 어떻게든지 넘어서서 둘만 있으니까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제3당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절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타협, 양보 참 좋은데요. 심 대표님을 저희가 초대해놓고 봤더니 어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네. 삼성 백혈병 문제 관련해서 삼성 측에서 이제 7년 만에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했는데요. 심 대표님 역할이 지대했던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 한번 자기 자랑 좀 한번 해보시죠. 일단 삼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또 하나의 가족 영화 보셨어요? 네.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매우 높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저도 열심히 했지만 또 이 삼성 문제는 또 저희 전임자들이 예를 들면 뭐 저 이미경 의원님이나 새정치연합의 또 김상희 의원님도 지난 그 환노위 하면서 열심히 해왔고 또 이번에 이제 제가 그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가 국회에서 한 행사가 요 삼성 백혈병 피해자 증언대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삼성을 접촉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선 이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쉽지 않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번 만나 뵈니까. 그래서 뭐 한 2년이 또 흘러간 거죠. 근데 이번에 그 또 하나의 가족이 상영되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워낙에 높고 그리고 이제 적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최소한 기업에서 일하다가 죽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냐. 그런 윤리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번에 국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 삼성에서 조금 전향적인 의견이 나와서 일단 지금 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보를 하고. 지금 현재 결의안은 유보한 상태고요. 네, 결의안은 이제 발의 요건은 다 갖춰놨어요. 갖춰놨는데 일단 삼성에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굳이 국회에서 뭐 촉구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우선 이제 피해자 가족들과 직접 좀 대면해서 지금 사과 문제라든지 또 피해자 보상 문제라든지 재발 방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협상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 이제 삼성에서 이번엔 능동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주문은 했지만 그래서 좀 뭐 이제 7년 됐는데 이제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또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어서 저도 이번에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피해자 가족들은 한 7년 동안 사실 그 너무나 실망이 커서 삼성이 전격적으로 입장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차례 그 협상한다고 하고 그 동안에 많이 속아왔다고 생각을 진행이 하는 안 거겠죠. 됐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이제 혹시라도 또 이게 말만 앞세우고 용두삼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삼성에서 하여튼 좀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좀 매듭짓기를 저희도 아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이 7이라는 숫자와 약간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이재용 씨의 그 불법 상속. 그게 그 1997년인가요? 그때 발생을 했는데 해결되기까지 또 7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결국 그게 이제 법적으로 해결이 됐는데요. 2004년도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때 그 법학 교수님들 43분이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배임 혐의로 결국 처벌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에 너무 관심이 많으면은 그 다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심 대표님 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그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그 대학 3학년 때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미싱사로 취직해서 노동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당시 결심이 쉽지 않았을 텐데 뭐 그렇게 하시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잘 상상이 안 될 텐데 그때 이제 분위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80년도에 제가 구로공단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80년 하면 광주항쟁이 있었던 해잖아요. 그렇죠. 그 전해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비살되고 그래서 80년대 대학가의 분위기는 대학의 봄이라고 칭해질 만큼 그렇죠. 서울의 봄 뭐 이렇게 불리던 시절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주 우리 사회와 역사 문에 대해서 우리 대학인들이 뭔가 소명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의기가
분출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80년대라는 것은 말하자면 독재 정권의 말기 시대죠. 그러니까 시대 전환의 한 복판에 있던 시대였고 예. 제가 당시에 그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당시에 여학생은 한 25% 정도, 20%도 안 됐을 거예요. 학생 중에. 예, 예. 네. 그래서 적어도 좀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그런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이 또 무척 강조됐던 그런 시기예요. 보통 그 당시라고 하면 이제 민주주의 투쟁 혹은 뭐 민주화의 문제가 관심이 많이 촉발됐을 것 같고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80년이라면 아직 좀 그 관심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지는 않던 때 아닌가요? 네, 그 이제 학생운동이 아주 전성기가 된 그런 대중운동으로 이렇게 발전하던 시기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에 야학을 했었어요, 구로공단에서. 야학을 하면서, 그 현장에 구로공단에 그 야학에 온 여성 노동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또 노동의 대가를 받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80년도 말에 그 공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은 아마 농활은 알 거예요. 대학생들이. 예? 농촌 그렇죠. 활동을 가잖아요. 그때는 공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활동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활 차원에서 제가 구로공단을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25년 노동운동을 하게 된 거죠. 대학 졸업은 하셨나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있게 된 게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아, 정말 이곳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저는 교육자가 되고 싶어서 사범대를 간 사람인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저임금 받으면서도 그렇게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사회가 돼야 진짜 민주주의 사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분들에게 노동법도 가르쳐주고 또 우리 헌법과 또 특별법상의 여러 가지 그 자신들의 권리를 좀 안겨주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노동운동을 결심해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졸업을 제때 못했어요. 근데 제가 78학년도, 8학번인데, 80년도 이후에 대학에서 그 재적생들 학생운동 하다가 복학조치. 전면적인 복학조치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도 졸업장은 1년 반 이후에 받긴 받았습니다. 수배 중이라서 제가 못 받으러 가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가서 대신 졸업장 받아오셨어요. 정의당의 원내대표시니까요. 네. 지방선거 관련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 서울하고 경기도에는 광역단체 후보 공천하지 않기로 하셨죠? 네. 인천은 이번에 공천을 합니까? 네, 인천에는 시장 후보가 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수도권 쪽에 이렇게 공천하지 않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당의 승리와 더불어서 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정권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또 국민들의 그 문제인식에도 공감하고 또 저희가 그 박근혜 정권을 견제하는 그 과제에도 우리 정의당이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저희가 불출마를 결정한 게 있고요. 또 서울 경기에는 후보를 내지 않지만 그러나 기초단체장의 성과를 내서 저희가 복지국가를 선도하는 정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아래로부터 모범을 창출해 나가겠다. 그러려면 작은 권력 말하자면 기초단체장에서 성과를 내서 그 시군에서 골목정치, 골목복지에 모범을 창출하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지사는 광역단체장은 내지 않고 대신에 수도권에서는 기초단체장에서 성과를 내자. 그러면 서울의 이제 구청장이라든지 경기도의 시군에서도 기초단체장 공천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기초단체장은 지금 많이 출마를 했고요. 제가 뭐 많은 숫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인천의 동구청장, 그다음에 남동구청장이 저희
그 정의당 소속이에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과천에도 황순식 그 시의회 의장이 이번에 이제 그 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뭐 수도권 차원에서는 기초단체장 후보를 지금 많이 출마를 시키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실제로 현역이고 또 유력한 예, 예. 그런 지역에서는 좀 저희가 그 당 차원에서 집중해서 성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이번에 그 수도권 지역에 서울 경기 지역에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하지 않은 걸 보니까요. 네. 그 4년 전에 그 심 대표께서 경기도지사 후보 막판에 그때 사퇴하셨고요. 또 2012년 대선에서도 막판에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야권 단일화 네. 뭐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게 힘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그 양보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치 불신이 심화되는 배경에는 그러니까 거대 양당의 독과점 체제가 그 원인이고 예. 거대 양당 체제 양당이 잘 못해도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 제도가 우리 정치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소선거구제라는 게 이제 단순 다수 대표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외국 같은 데는 소수 정당이라 하더라도 일단 국민들에게 다 평가를 받고 평가받은 점수를 가지고 연합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의석이 예를 들어서 3석이냐 5석이냐에 따라서 연합 정치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 단순 다수 대표제다 보니까 우리 실력만큼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기 이전에 꿇어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생정당 또 제3정당의 성공 가능성이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없다. 결선 투표제 같은 그것이 것을 이제 뭐 새누리당이나 또 새정치연합의 만수무강을 보장하는 그런 이제 제도적 장치죠. 결선 투표제 같은 걸 도입하는 건 어때요? 원래 그 정치학 저희가 뭐 쪽에서도 핵심적으로 이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선거가 가장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표심에 비례해서 의석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례대표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말하자면 유권자의 표심을 비례해서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서 내각 책임제가 아니니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우리 당 정의당이 소수당이니까 집권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기를 좀 키워주는 게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걱정 없이 밀어주고 그리고 2차에서 또 결선 투표를 해서 덜 나쁜 선택을 하는 기회를 갖고 이러면은 저희 같은 소수정당, 신생정당들도 얼마든지 잘하기만 하면 국민들의 평가를 키워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원내 그 두 가지를 핵심적인 과제로 저희가 정치개혁 과제로 제안을 했어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이 두 가지를 보장할 때 그야말로 공정 경쟁이 된다. 정당 체제에서도 뭐 가불관계 청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정치적 가불관계부터 우선 청산해라. 정치적 가불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공정 경쟁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권자의 표심에 비례해서 의석을 만들어주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그리고 정당의 이름으로 국민들의 1차 평가를 받고 또 정치연합을 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 이 두 가지를 좀 꼭 해야 된다. 지금 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그 새누리당이나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과 한번 상의나 뭐 의사타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상의할 것도 없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이게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그리고 뭐 최근에도 작년 벌써 재작년이네요. 문재인 후보님도 이제 비례대표제 확대 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동의 입장을 표명하신 바가 있고 최근에 뭐 손학규 대표도 독일 갔다 오셔가지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약이기도 했고 또 당론으로 결정된 바도 과거에 있었고 또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새누리당 쪽은 어때요? 일단 그쪽이 과반 의석이기 때문에 뭐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새누리당은 동의하지 않고 있죠. 예. 비례를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은 지난번에 그 뭐 정계 새누리당 내부에 정계 그 특위안으로 제출된 바 있는데 거기야 뭐 지금 뭐 당이 잘 나가는데 지금 뭐 다른 거 그게 지금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안 되지만 하루아침에 뭐 뭐 관철되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주장하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도 확대되고 그러다 보면 또 국민들이 해야 된다고 하면 새누리당도 그 압박을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개혁이 선거 때만 반짝하는 슬로건이 아니라 특히 이제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이런 근본적인 정치개혁에 대해서 좀 확실한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정치학계에서도 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그 확대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그 동의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지금 그 부분이 아무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 보면은 2017년 대선에서도 정의당으로서는 대통령 후보를 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정의당이 그 다른 정당과 뭐 의원 내각제 국가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그 뭐 연합 정당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떤가. 예를 들어 뭐 DJP 연합 같은 경우에도 당시 JP 쪽에 뭐 재경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몇 자리 장관들을 주고요. 이렇게 서로 일종의 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정의당에서도 지금 현재 소수당이기 때문에 그 야당과의 어떤 연정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희는 뭐 그 연정이나 또 정치연합은 정치의 그 일상적인 그런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소수당은 적극적으로 그런 연합 정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연합 정치라는 게 우리의 정책,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 지지를 가지고 이제 정책과 또 여러 비전을 가지고 공유하는 건데 문제는 보통 선거에서 출마를 해서 온전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선 뭐 이제 그 선거 이전에 뭐 오히려 새누리당 당선시킬 일 있냐 이런 이제 비난들이 많으니까 단일화를 해야 되고 단일화하다 보면 소수 정당이 꿀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렵고 또 끝까지 가더라도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말로는 우리가 정책과 사람 중심으로 찍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는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표 심리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능력에 대해서 온전하게 평가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것이 연합 정치의 전제 조건인데. 정당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근데 이제 정당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그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일각에서는 또 그 뭐 빅텐트론이니 뭐 해서 이제 연합정당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연합정당론에 대해서 이미 많이 그 거부를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니 이제 그 연합정당론도 뭐 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는 봐요. 근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시민사회계에서 이렇게 이른바 수혈돼서 당을 개혁하겠다고 들어간 분들도 사실은 독자적인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선거제도 하에서는 사실 공천 문제를 비롯해서 재선 3선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당의 질서에 충실하게 복무해야 될 또 그런 그 필요가 있으니까 사실은 노선과 정책을 중심으로 견결하게 자기 중심을 갖고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조건에서 연합당이라는 게
현실적인 힘을 갖겠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정의당 차원의 목표라고 할까요? 예,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하고 계세요? 저희가 뭐 지방선거에서 획기적인 어떤 성과를 만들기는 어렵고요. 저희 당이 복지국가를 선도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고, 그러면 생활정치로 밀착해 나가겠다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큰 정당은 권력을 잡아서 권력을 선용해서 복지국가로 가지만 저희 같은 작은 당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권력을 확보해서 기초단체장 같은 데서 성과를 내서 이제 그 아래로부터 모범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산을 이번 선거에서 마련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울산 같은 진보정치 1번지에서 제1야당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게 또 저희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울산에는 조승수 시장 후보가 나가 있죠. 아, 조승수 전 대표요? 네. 예, 예.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 그 진보정치 1번지인 울산에서는 제1야당의 위상을 회복하고 수도권은 야권 승리와 함께 저희 정당은 기초단체장의 성과를 내겠다. 네, 그 심상정 대표와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용마 MBC 해직 기자가 진행하는 이용마의 한국 정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2주에 한 번, 화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뜨거운 인터뷰 심상정 원내대표와의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방송을 하는 동안에요, 그 청취자들의 반응이 인터넷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상정 대표 말대로 선거구제 개편에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 및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한국 정치의 최악인 지역주의마저 결국 없어진다. 새정치는 이것부터 시작이다. 라는 이든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이 올려주셨고요. 정의당 당원으로서 심 대표님 화이팅. 그리고 여기 상정인 누님 사랑합니다. 예, 이 사진이 올라왔는데 언제적 사진입니까 이게? 그 대학 합격하고 예. 독도 가는 사진이에요, 그거. 그러면 이제 대학 1학년 입학해서? 예, 입학하기 전에, 직전에. 직전에? 예. 굉장히 귀엽고 예쁜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 사진 때문에. 예. 제가 수혜보다 훨씬 더 수혜답다고 한번 이야기했다가 그냥, 인터넷에서 많이 혼났어요. 아니, 이 사진 보니까, 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서 2년 뒤 아닙니까? 2년 뒤? 네. 2년 뒤에 서울대에서 여학생회를 만들고 또 미싱사 자격증을 따서 노동운동을 했는데 상상이 좀 안 갑니다, 지금. 제가 대학 때는 굉장히 멋쟁이였어요. 예. 지금도 멋쟁이지만 노동운동 같이 한 분들은 잘 상상을 못할 텐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운동권 되기 전에는 예. 7cm 이하를 신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언니가 미대를 다니셨는데 예. 언니 옷하고 언니 구두하고 이런 걸 다 신고 다녔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때는 좀 멋쟁이였어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와 있는데요. 천세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인데, 조만간 정의당 당원 가입하려고 합니다. 야호! 제일 반가운 소리인데요.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이야기요. 네. 또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뭘 어떻게 봐요? 네. 지지율 60% 이상 고공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쪽에서는 지금 박근혜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 뒤로 나아진 게 별로 없다. 네. 제가 최근에 충격을 받았던 소식이 뭔지 아세요?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26,000달러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충격받았어요,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애들이 둘이 있고요.
또 제가 어머니를 사실상 부양을 하니까 5인 가족인데 네. 대한민국에 제가 평균이 되려면 1억 3천만 원 이상을 벌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평균입니다. 이게. 예. 예, 일반인들로서 참 상상할 수 없는 정도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도 없고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많은데 지지율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 그 얘기 전에 그 26,000달러의 비밀 예. 그걸 좀 말씀드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작년에 그 1인당 국민소득이 2012년에 비해서 6.1%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26,000달러가 됐거든요. 근데 예. 작년 성장률은 3%예요. 예. 그러니까 성장률 기준으로 하면은 2배가 국민소득이 오른 셈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환율 효과예요. 환율 효과. 그러니까 환율이 원화가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렇죠. 예. 달러 기준에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1인당 이 GNI는 기업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들의 평균 소득 국민 소득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PGDI라는 게 있어요. PGDI. 예. 이게 뭐냐면은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이거든요. 가계에서 처분 가능한 소득. 그런데 이걸 소득. 그러니까 가계와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 단체의 소득의 합계예요. 기업 뺀 거죠.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14,600달러. 그러니까 14,600달러. 원화로 환산하면은 1,600만 원 수준이 되고 4인 가족이면 1년에 한 6,4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6,400만 원도 안 되는 노동자들이 몇백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빈부격차가 크다는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GNI 기업 부문까지 포함한 게 전년도에 비해서 1,500달러가 증가했는데 그걸 뺀 가계 부문은 1,000달러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를 기업이 독식을 하고 가져가는 기업은 굉장히 부유해지는 반면에 한 10년째 계속 이러고 있어요. 가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빈부격차가 큰 거죠. 근데 26,000달러다 하니까 갑자기 우리 경제가 잘 돼서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도 마치 나아진 것 같은 이런 착시 효과를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임기 말까지 4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곧 달성할 것 같아요. 네, 원화 가치 하락을 계속 더 만들면은 YS가 생각나는데 YS가 그때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 환율이 그때 아마 800원대까지 떨어졌었죠. 맞아요. 예. 결국 OECD 가입하고 IMF를 맞았는데 너무 부풀리면 터지죠. 근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참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그동안에 어쨌든 해외에 다녀오시면 이제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국내에 좀 오래 계시면 내려가니까 자주자주 해외를 갔다 오시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야당이 국민들의 삶,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큰 원인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우리 야당들이 성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민생은 대통령 혼자 참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언론상에 노출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야당들이 특히 지금 선거도 앞둔 시기고 하니까 기초연금 문제도 있고, 또 지난번에 세모녀 복지법도 앞다퉈서 다 내고 했는데, 이런 민생 현안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무엇보다도 이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여튼 좀 모든 걸 걸고 챙겨낸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통령만 쳐다보지 않게 하는 그런 또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야당을 보더라도요. 지금 아까 세모녀 관련된 법안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꼭 발생한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사후적으로 쫓아가는 것보다 야당에서 뭔가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게 별로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 연설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데는 기업 살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 살인법인데 이게 법 제목입니다. 예. 법 제목.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기업에서 인명사고가 나면은 예. 기업이 살인한 걸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런 그 살벌한 법령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윤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인간 존엄성의 가치가 확고하게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산재사고가 무진장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럼 언론이 이게 후진국형 사고다 다 떠듭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뭐 조화도 갖다가 보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법이 매년 또 잠자고 있거나 아주 부분적인 수준의 이제 개선만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국회의원들도 뭐 기업하다 보면 사람 죽을 수도 있지. 이게 전형적인 성장제일주의적 사고거든요. 이런 사고가 아직까지도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어떤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보통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진정성이라고 할 때 그 진정성이 뭐냐? 결국은 가치라고 생각해요. 가치. 근데 뭐 복지든 또 여러 현안이든 목소리 높여 외치기는 하는데 말하자면 매듭을 똑바로 짓지 못하는 게 예. 지금 야당에 대한 국민 불신의 핵심이 아닌가. 뭐 지금 을 지키기 그 캠페인도 뭐 열심히 했고 예. 각종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하나도 좀 똑바로 매듭을 짓는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결국은 그런 정책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는 어떤 확고한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 좀 빈곤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책을 추진할 가치, 철학과 관련해서요. 제가 심 대표님 최근에 쓰신 책 있죠. 실패로부터 배운? 실패로부터 배운다는 네. 건가요? 예, 그 책에서 보니까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진보정당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로서 추진력이 없다. 네. 예, 그러니까 야당의 문제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고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보면은 도대체 이 정당들이 그래 집권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큰 그림이 좀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세모녀법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사후 처방식으로 뒤쫓아가기에 좀 급급하거든요. 의뢰 문제도 이게 사실상 이제 지난번에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발생한 다음에 남양유업 사태 난 다음에 이제 뒤쫓아가는 그런 형국이고 계속 뭔가 뒤쫓아가는 거지 큰 그림을 가지고서 우리가 집권하면 이건 이렇게 가겠다.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이끌고 가고 이런 그림들이 안 보이다 보니까 야당을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되느냐.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야당들이 결과적으로 다 잘못하는 것인데 사실 정의당은 저는 확고한 가치와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해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나 또 비전에 대해서 힘있게 인상적으로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그런 작은 정당에서는 그러면 당장 권력을 잡을 수 없고 또 과반수 의석 또는 그 외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기 어려우니까 이제 브라질의 빼떼당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은 소수당이지만 지방 정부를 잡아서 지방정 권력을 획득해서 거기서 작은 공간에서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모범을 창출하고 그 결과로서 국민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래로부터의 모범을 창출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정의당의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이런 점은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환노위에 있는데 사실은 어쨌든 선거 때나 또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남비 끓듯이 이렇게 이슈에 개입하는 거 말고 진짜 잔치가 끝났을 때 선거도 끝나고 또 세간의 관심이 멀어졌을 때도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에서 몇 년 동안 그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해결 안 된 절박한 문제들이 저희 사무실로 많이 옵니다. 예.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제가 한 1년 정도 다루면서 국회 그 결의안 97%로 결의안이 통과되고 어렵게 해서 작년에 예산까지 확보돼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이 된 거. 전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쌍용 자동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쌍용 자동차도 아직 복직은 안 됐지만 재작년 대선 때 이 당 저 당 새누리당까지 국정조사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선거 끝난 다음에 다 물거품 됐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이나 거리를 헤맨 그 노동자들이 여전히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그 금감원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그 허위 회계 조작을 고발을 했고 그걸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해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백혈병 문제도 많은 동료 의원들이 함께 애를 쓰셨지만 어쨌든 끝까지 이 문제를 좀 매듭짓기 위한 그런 그 일관성 있는 노력을 저희는 하고 있다. 감히 이제 그런 점은 좀 알아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의 당 문제이긴 한데 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요. 일단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을 해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대표가 됐는데요. 네. 한때 그런 질문을 과거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해서 이제 평가해달라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다소 이제 유보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보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이제 이른바 안철수 현상, 안철수 의원님에 대한 지지가 안 의원께서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 아니잖아요. 정치를 하는 걸 보니까 잘하더라. 검증된 결과로서 지지를 보낸 게 아니고 말하자면 새정치 하겠다는 어음 보고 일단 지지를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국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정치하는 과정을 보고 어음을 이제 갚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갚는 과정을 이제 지켜보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싶어서 그때 말씀을 안 드렸고 우선 제 입장에서는 무척 아쉽죠. 새 정치를 너무 일찍 포기하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든지 결선 투표제라든지 그래서 기존의 어떤 양당 제도의 폐해를 좀 극복해 나가겠다. 이제 제3의 포지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야 천군만마와도 같은 그런 동업자로서 이렇게 의지하고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안철수 노선이 좀 모습을 드러내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연대협력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너무 일찍 이제 포기를 해버리시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민주당하고 합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어느 편이 진정으로 우리 정치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안철수 의원님 개인의 입장에서도 저는 정치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한 10여 년 했지만 개인의 성공에 집착하면 실패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과거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이제 한 배를 탔잖아요. 뭐라고 할까,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라고 할까, 노선 측면에 있어서도 꼭 동일한 것 같지는 않고, 또 최근에 기초선거 공천 문제, 가지고 내부에서 논란을 빚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잘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제 새정치연합의 이름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뭐 입장이 비슷한지 잘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입장이 뭐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보다 분명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더 왼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 입장은 뭐고 당신 입장은 뭐고 그래서 우리 입장은 뭔지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입장부터 어떤 입장까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그렇죠. 입장을 주장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입장에 있어서 좀 대단히 불투명한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불투명하면 책임도 불투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신을 못 갖는 게 아니냐. 뭐 감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진보당의 진보정당 이쪽 관련해서 좀 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2002년, 2004년 17대 총선까지만 해도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진보다 나는 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보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쭉쭉 줄어들었어요. 진보 쪽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중도가 굉장히 많고요. 일반적으로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수, 그리고 진보가 가장 적게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진보 정당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이제 지금 쇠퇴했다라고 할까요? 위상이 많이 추락했는데, 이것과 뭐 연관이 당연히 되겠죠. 왜 이렇게까지 진보정당이 쇠락하게 됐는지 어떻게 보세요? 직접. 그러니까 이제 진보정당이 운동권 태내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운동 정치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운동하고 정치하고 구별 인식되는 측면이 매우 취약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되돌아보니까 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점을 우리도 누가 좀 안내하는 분이 있었다면, 훨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북한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 노선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민주노동당이 2008년에 결국은 분당의 길을 걷고 또 통합진보당 사태까지 이어지는 진보정치의 분열의 한 복판에는 결국은 이른바 NL그룹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대북 노선이 문제의 복판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정당으로서의 어떤 노선을 분명히 했다면 아마 큰 시행착오들을 일찍 좀 매듭을 지을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저희가 뭐 열심히 하고 뭐 좋은 정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지가 비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은 사실 새 정치에 대한 평가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사회에는 15% 남짓한 그런 진보 지지자들이 여전히 있다. 다만 그동안의 진보 정치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야 밖에 있는데 또 저희가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지율에 좀 긴 안목으로 밑바닥부터 착실하게 저희 비전을 좀 벼르고 또 구체적인 성과들을 쌓아나가면 저 정당 조금 이제 키워줘야 되겠다. 저는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주목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좀 진보 정치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 그리고 그 토대 위에 다양한 연합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저는 이 민주진보 세력이 충분히 어떤 집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지 진보 정치의 미래뿐만 아니라 야권이 집권 세력으로 발돋움하려면 저는 이제 이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 마치 소수정당의 민원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사실 이 부분은
소수 야당에서 떼쓰기라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 야당은 떼쓰기를 하는데 소수 야당의 떼쓰기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야당의 집권을 위해서도 이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첫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진화 발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